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와 아내와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연애 결혼을 했고, 연애 때와 신혼 초반에는 금슬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의 궁합도 잘 맞았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2-3번은 아내를 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들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해졌고, 모든 걸 아들 위주로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순서는 항상 꼴찌였고, 처음에는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그러니 서운해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저에게 안기는 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리스가 된 지 벌써 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거부를 하니 이건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위로를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참고 참다가 아내에게 요구를 하면 동물 보는 양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가 커서 들을 수 있다며 이제 아이 아빠와 엄마로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부를 하면 돈으로 풀고 오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해봤는데 아내는 그럴 수 있으면 그러라고 하면서 시큰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솔직히 돈을 주거나 아니면 따로 바람을 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월급은 다 아내가 관리를 했고 저에게는 10여만 원의 용돈과 아내에게 문자가 가는 카드가 다였습니다. 10여만 원으로는 담배값이랑 가끔 요깃거리를 먹으면 다 쓰는 돈이었고 카드 사용 내역은 아내가 다 보니 어떤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혼도 고려했고 몇 번 법원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아내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 아들을 자주 못 보게 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아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우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존재가 그리웠습니다. 어린이날에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어머니와 형과 셋이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정말 노력해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항상 남아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재혼을 안 하시고 혼자 살고 계십니다. 두 아들 잘 지내는 거 하나 보면서 즐겁게 살고 계신데 제가 이혼을 하면 어머니도 충격이 있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참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처럼 생활을 했습니다. 퇴근 후 아내랑은 말도 잘 안 섞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냥 차려주는 밥 먹고 아들이랑 놀다가 씻기고 잡니다. 아내와 한 침대에서 등 돌리고 자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아내는 아들이랑 아들방에서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에는 야외에 가서 아들이랑 놀아주러 가족 나들이를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표면적으로 가족인 것 같고 우리 부부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아들과 따로 놀아줍니다. 아무튼 몇 년간 리스 부부로 저런 생활을 하다 보니 인생에 낙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낙이라고 해봤자 아들의 재롱을 보는 것과 한 달에 2-3번 친한 친구와 금요일에 술 한잔하는 낙입니다. 저에게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사는 집도 거의 비슷했고 그래서 초, 중, 고를 같은 곳으로 다녔습니다. 대학교는 조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래도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서 정말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고 같은 지역에 자리를 잡아 아들이 생기기 전부터 부부끼리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아이도 둘 다 아들도 그 친구 아들이 우리 아들보다 1살밖에 많지 않아 처음에는 자주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노는 문제로 재수 씨와 아내가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같이 모임이 끊겼습니다. 아내는 항상 자기 주장, 자기 가치관만 옳은 사람이었고 재수 씨의 육아에 감나라 배나라 간섭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고 어느 날 크게 터졌습니다. 재수 씨가 서운한 것도 알고 해서 제가 따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재수 씨는 아내에게 많이 서운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는 좋아해서 제가 친구 집에 방문하거나 친구랑 밖에서 둘이 술 먹는 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가끔 친구랑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걸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안 챙겨도 되니깐요. 그 이후로 저의 유일한 낙은 친구와 함께 술 한잔 먹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삼겹살 집도 가고 족발집도 가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호프집을 알게 되었는데 사람도 많이 없고 조용해서 항상 2차는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골뱅이 무침이 맛있었는데 저는 워낙 골뱅이 무침을 좋아해서 아내에게 몇 번 해달라고 배달시켜 먹자고 해도 아내는 결혼 후 한 번도 해주거나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딱 그 맛으로 해주어서 어느새 단골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같은 40대로 보이기는 했는데 저보다 나이는 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가게도 깔끔했고 안주도 맛도 있지만 예쁜 그릇에 잘 담아져 나왔습니다. 사장님은 160cm 중반 정도의 쌍꺼풀이 진했는데 아마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코는 오뚝하고 피부는 탱탱하고 하였습니다. 몸은 날씬했지만 볼륨은 있었습니다. 보통 치마 원피스를 입고 예쁜 앞치마를 하고 일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는 맛도 있었습니다. 친구는 보통 11시에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랑 더 있고 싶어도 아무래도 재수씨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12시 전에는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11시 반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는 날이라도 집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 집에 들어가 봤자 우울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가게 마감 때까지 혼술을 했습니다. 가게는 보통 1시에 마감을 했는데 여사장님 전화를 받고 마감 시간이라고 알려주면 아쉽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 호프집을 한 달에 2-3번씩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사장님이랑 안면이 트였고 가끔씩 서비스 안주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친구랑 만나면 아무래도 제 결혼 회의감에 대해 스트레스를 풀거나 직장 애로사항을 푸는 일이 잦았습니다. 친구는 공감 능력이 좋아서 제 얘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혼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낸 걸 잘 알고 이해해줬지만 지금 결혼 생활이 아들도 그렇고 저에게도 점점 지옥으로 변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부부관계라도 좋으면 괜찮지만 아직 제가 젊은데 리스로 지내는 건 정말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 게 무슨 부부냐며 저를 위해서 헤어지라고 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며 저는 아들을 위해서 이혼은 정말 못하겠다고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친구가 일찍 가고 저 혼자 술을 마실 때 손님이 없으면 여사장님이 서비스 안주를 주기도 하고 조금씩 말을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같이 술 한 잔씩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술이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러 올 때는 보는 사이라 그런지 오히려 속내를 꺼내기가 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씩 서로의 생활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첫 번째 결혼을 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은 분노 조절 장애였다고 합니다. 술만 마시면 다 때려 부수기는 기본이었고 나중에는 자신에게도 손찌검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도박에 빠져서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도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행방불명되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찾아오더니 도박빚 3천만 원을 갚아주면 이혼을 해준다고 했고 여기저기 돈을 꺼서 갚아주고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첫 결혼에서 남자에게 학을 떼서 다시는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직업도 좋았고, 학벌도 좋았고, 집도 부유했고, 총각이었다고 합니다. 외모가 정말 별로이기도 했고, 자신은 이혼 여인이 남자를 만나도 총각을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괜찮다고 계속 매달렸고, 시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 잠을 잤는데, 두 번째 남편은 정말 그쪽으로 전혀 재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드웨어도 좋지 않았는데, 지속성도 떨어져서 3분을 넘기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인이 즐겁지는 않아도 남편이 원할 때는 거절 한 번 하지 않고 다 응해줬다고 합니다. 남편은 재능은 없지만 욕구는 많아서 거의 매일 자신을 안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년을 살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 가보니 여사장님과 남편에게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아예 생길 수 없는 정도는 아닌데 시험관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면서 아이를 갖도록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시댁의 구박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결혼 경력이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많이 안 껴서 아이가 안 생긴다는 둥, 이래서 초혼의 어린 여자를 며느리로 삼았어야 한다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달래줘서 참았는데 남편도 점점 자신을 홀대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젊은 여성과 바람이 나서 이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사장님도 너무 지쳐서 그냥 이혼해주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먼저 의자료를 많이 준다 하길래 그냥 받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결혼은 절대 안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저는 마감 도와주는 분이 남편 아니었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니고 남자친구라고 했습니다. 자주 마감 때 도와주러 와서 남편이었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에 아픔이 있는지라 그녀의 말에 공감을 했고 그녀도 제 결혼 생활에 많이 공감을 해줬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할 때 얼핏 들었다며 자신은 2번이 이혼을 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이혼이 정말 쉽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들과 이혼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혼녀로 사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이혼 가정에서 살았는데 그게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저의 안타까운 상황도 이해해주고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도 이해해주는 그녀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몇 번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한결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친구와 1차로 한잔하고 2차로 호프집에 갔습니다. 친구와 대화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제 결혼 생활과 리스 생활, 그리고 이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약간 질타성 이야기를 했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그만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몇 년간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답답하고 나아지지도 않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냐며 화를 냈고 친구는 화가 나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와 싸운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현실에 정말 우울했습니다. 얼마 뒤 호프집에 있던 마지막 손님들이 나가자 사장님은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근 뒤 술잔을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어차피 마감 시간도 다가오는데 술이나 같이 하면서 기분 좀 풀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같이 취해야 말동무가 된다며 연거푸 몇 잔 원샷을 했고 두 볼이 빨개져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은 제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많이 해줬고 친구와 싸운 후에 공감이라 사장님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감성적이 되었고 순간 사장님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물론 여사장님은 원래도 예쁩니다. 가끔씩 술에 취해서 장난기가 많은 손님들이 작업을 걸 정도였습니다. 사장님을 말없이 쳐다보니 사장님도 뭔가를 느꼈는지 저를 야릇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거 없이 입맞춤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몇 년 만에 입맞춤이라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맞춤으로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저에게 와락 안겨버렸습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잠깐 망설이기는 했지만 참기에는 사장님은 너무나도 예뻤고 저도 정말 오래 굶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장님을 뜨겁게 안았습니다. 사장님도 제가 좋은지 연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는데 사장님에게 전화가 왔고 안고 있는 상태로 사장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는 사장님의 남자친구에게 온 거고 지금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되니 그만 안을까 물어봤고 사장님은 전화 오면 30분쯤 걸린다고 하던 거 마주하자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조급해졌고 남은 시간 동안 강렬하고 열정적으로 사장님을 안아줬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만족해했고 저도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사장님과 조금 더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남자친구가 오기 전에 나서야 해서 저는 부랴부랴 호프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 다시 제 삶이 시작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울한 적이 많았는데 몸도 기분도 풀었더니 스트레스가 싹 가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말 동안 집에 있는데 계속 사장님과의 일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월요일 퇴근 후 가게로 바로 갔는데 가게 휴일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너무 마음이 앞섰는데 금요일에 아는 후 너무 대놓고 다가가면 여사장님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평소처럼 금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금요일 친구랑 만나서 1차를 하면서 그날 다퉜던 것을 좀 풀었습니다. 자기가 제 입장이 된 것도 아닌데 3자 입장에서만 바라봤다며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는 술 한 잔으로 화해를 했습니다. 2차를 가자는 거 그날은 일찍 들어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혼자서 호프집으로 향했습니다. 호프집에는 사람이 많았고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너무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손님들 때문에 대놓고 저에게 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10시쯤 한 무리가 왔는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일이 있어 빨리 마감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죄송하지만 다음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자 사장님은 또 간판불을 끄고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저에게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며 이 시간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날 좋았다며 저는 어땠냐고 물어봤고 저도 너무 좋아서 사실 월요일도 다녀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에 신이 난 듯 저에게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기다렸다니 좋기는 했지만 그녀의 남자친구가 혹시 들이닥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는 제가 오늘 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간만에 친구와 만나기로 했다고 오늘 오지 말라고 했다며 편하게 마음 가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저는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천천히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게에는 따로 샤워 시설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물티슈로 구석구석 닦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은 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그녀가 담요를 가지고 있어서 간이로나마 베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급하게 본 게임만 했지만 그날은 천천히 즐겼습니다. 서로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마우스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서비스를 느낄 때마다 너무나 만족하며 애틋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만족한 듯 했고 저에게도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받아보는 서비스에 천국에 도착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서비스에 만족하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안아줄 때는 부드러운 소리를 격렬하게 안아줄 때는 격렬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첫날 밤도 만족했지만 둘째 날 밤은 더욱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웠고
그녀는 저에게 안겨 저의 능력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서비스 스킬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주 금요일은 아니지만 그녀가 적당한 핑계를 대서 남자친구가 마감을 도와주러 오지 않는 날이거나 마지막 손님이 일찍 귀가해서 남자친구가 올 때까지 시간이 넉넉한 경우에는 서로를 안고 있습니다. 그녀도 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자신과 사귀자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녀도 저는 가끔씩 즐기는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남자친구는 여전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에는 터치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안는 것 자체도 너무 좋지만 호프집에서 안으니 돈이 들지도 않고 너무 좋습니다. 용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다른 여자를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돈 없이도 여자를, 게다가 아름다운 그녀를 안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친구랑 만나서 마시는 술값 갖고는 뭐라 하지 않기 때문에 술값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저에게 무관심한 것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그로 인해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장님을 안을 수 있으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가게가 그럭저럭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 가게가 망하지 않는 한, 사장님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금요일마다 호프집에 들러서 한 잔도 하고 기회가 되면 사장님도 안을 예정입니다. 친구는 요즘 제 얼굴이 피었다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친구한테 자랑을 하고 싶지만 친구 성격상 내용을 알게 되면 호프집에 같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구랑 있을 때던 아니면 혼자 있을 때 다른 손님이 있을 때도 여사장님은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저에게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왠지 비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궁합이 너무나도 잘 맞습니다. 오래도록 궁합도 잘 맞고 여사장님 남자친구에게 걸리지도 않고 아내도 눈치 못 챘게 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예쁜 사랑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5살 때의 일이에요. 그때 저는 동갑내기 번역가였던 은주를 만났습니다. 은주를 처음 만난 건 제 친구가 주선한 술자리였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날 저는 별 기대 없이 나갔습니다. 늘 그렇지 않나요? 친구가 야, 괜찮은 애 있다 이러면서 자꾸 부르길래 그냥 술이나 마시러 갔죠. 그런데 웬걸 은주가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첫인상부터 뭔가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날 노래방에서 친구가 권한 노래를 부르던 게 계기가 돼서 은주랑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른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친구가 억지로 시켜서 부른 건데 은주가 노래 잘하시네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뭐랄까, 사람을 홀리는 그런 미소 있잖아요.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만났고 은주랑 저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은주는 영어를 정말 잘했어요.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원어민 수준이었죠. 그 실력 덕분에 번역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일할 때 모습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작은 체격에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일할 때는 또 완전 프로페셔널한 느낌? 이런 반전 매력이 사람을 더 끌어당기더라고요. 근데요, 은주는 진짜 매력이 넘쳤어요. 작은 체격에 비해서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는데 허리는 또 얼마나 잘록한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여자를 제가 만날 수 있다는 게 꿈 같았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죠. 이야, 나 진짜 복 받았나 봐. 이런 여친 어디서 또 만나겠냐? 이러면서요. 그땐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연애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동거라는 게 처음엔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은주랑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야근으로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은주가 항상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여친이 또 있을까요? 그때는 매일이 꿈 같았어요. 저희는 대화도 잘 통했고, 둘 다 술을 좋아해서 자주 이자카야나 바에 가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주는 술이 들어가면 살짝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 모습이 또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리고 밤에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죠. 아,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솔직히 은주랑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은주는 저한테 지금까지 이런 기분은 처음이야 라고 고백하기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땐 진짜 이 여자가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동거한 지 2년 정도가 지나서 회사에서 지방지사로 전근을 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 인원이 부족하다고 경험도 쌓을 겸 2년 동안 지방에서 일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제가 선택권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은주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이거 좀 에바잖아요. 집에 돌아와 은주에게 전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회사에서 그러라는데 어떡하냐? 하고 담담하게 말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은주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당황했죠. 은주는 울면서 제 옷자락을 붙들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괴로운 생각할 바엔 차라리 헤어지자라고 말하는데 와, 진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주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후에 돌아오면 우리 결혼하자. 그냥 기다려줘. 나 진짜 열심히 일하고 올게. 그랬더니 은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웃더라고요. 그 미소가 진짜 예뻤습니다. 아, 이 여자랑 결혼하면 참 행복하겠다 싶었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부모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약혼 반지도 샀습니다. 어른들께서도 축복해 주셨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전근을 떠나기 전날 은주가 저희가 함께 살던 아파트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릴게. 라는 말에 괜히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떠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어요. 은주가 있으니까요. 지방으로 내려간 뒤에는 매주 3번씩 전화를 했습니다. 밤마다 은주 목소리를 듣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은주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일상을 이야기하면 저도 여긴 공기도 좋고 밥도 맛있다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죠. 근데 전화만으로는 은주가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비행기 타고 올라갔습니다. 솔직히 몸은 피곤했지만 은주 얼굴 보면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은주도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 왔어. 라거나 회사 동료들이랑 술 한잔 했어. 같은 말을 들으면 저도 안심이 됐죠. 그래, 은주도 잘 지내고 있구나 싶어서요. 전근 가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에는 잘 연락도 안 하던 형이라 좀 의아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형 목소리가 잔뜩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야, 너 병원 가서 검사 좀 받아봐라 하면서 막 다급하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형 얘기를 들어보니까 형 부부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기길래 병원에 가봤더니 형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이다. 그 말을 듣는데 솔직히 머리가 띵했어요. 형이 그러면 혹시 나도 그런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형제니까 유전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날부터 괜히 불안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그냥 넘어가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던지요. 무정자증이라니? 아니, 이게 진짜 내 얘기라고요? 그 순간 의사 선생님 말이 잘 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냥 무정자증이라는 단어만 반복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오면서도 정신이 없었어요. 머리 한구석엔 계속 은주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은주는 아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연애할 때도 자주 아기 이야기를 했어요. 친척들 아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나중에 이런 귀여운 아기 낳자 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렇게 행복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저를 찌르는 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은주한테 이걸 어떻게 말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은주가 저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떠나지 않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숨기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은주한테 너무 비겁한 짓 같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은주에게 직접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은 해야겠는데 솔직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주말에 은주를 만나러 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은주야, 나 이번 주에 갈게 하고 연락을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은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섭기도 하고 그냥 은주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은주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은주가 사는 우리 아파트에 갔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은주가 올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은주랑 자주 갔던 바가 있는 거리로 향했어요. 은주랑 데이트할 때마다 자주 갔던 곳이라 그런지 무작정 그쪽으로 걷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은주가 보였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싶었죠. 근데 은주 옆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윤철이었습니다. 윤철은 제 회사 동기였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니, 은주랑 윤철이 왜 같이 있는 거지? 둘이 무슨 사이길래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같이 있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까 하다가도 괜히 이상한 오해를 살까봐 멈칫했어요. 그러다 두 사람이 바에서 나와서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만난 거겠지. 그냥 술 한잔하고 가는 길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면서도 두 사람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은주가 사는 우리 아파트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설마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냥 여기서 헤어져라. 그냥 친구처럼 인사만 하고 끝내라. 그런데 그 순간 은주가 윤철의 목에 팔을 감더니 입술을 아주 격하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멈췄으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뭘 본 거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은주와 윤철의 관계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흥신소를 통해 은주와 윤철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제가 전근간 직후부터 만남을 이어왔고 여러 차례 호텔에 드나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는 임신을 했다고 말하며 우리 아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무정자증인 상태였고 그 아이가 제 아이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주와의 약혼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주의 부모님께 조사 결과를 보여드렸고 은주는 부모님 앞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은주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은주랑은 깔끔히 끝냈습니다. 아니, 사실 깔끔하진 않았죠. 심적으로는 개박살이 났으니까요. 그래도 어찌저찌 연락 끊고 번호 바꾸고 회사에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야, 근데 은주는 요새 뭐하냐? 이런 질문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하며 살았어요. 솔직히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물론 세상은 끝나지 않았죠. 제가 끝났을 뿐이지.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또 술 한잔하자고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술을 얼마나 달고 살았냐면 소주병이 제 베프였어요. 근데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술자리에서 어떤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았어요. 또 무슨 소개팅 같은 거 하려고 그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막 웃기고 편하고 뭔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느낌? 그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진심으로 위로해줬어요. 제가 은주랑 있었던 일들을 솔직히 털어놨거든요. 나 진짜 X 같은 일을 겪었어? 하면서요. 근데 그녀는 그걸 듣고도 웃지도 않고 오히려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진짜 힘드셨겠어요. 근데요, 그거 님 잘못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만나서 고생하셨네요. 이런 말 해주는 거 있죠? 와, 그 순간 진짜 울 뻔했어요. 아니, 사실 좀 울었어요. 술김에. 그 후로 그녀랑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사소한 얘기였는데 점점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녀는 제게 웃긴 이야기나 예쁜 풍경 사진 같은 것도 보내주고 제가 좀 웃을 수 있게 많이 노력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나고 술도 몇 번 같이 마시다 보니 어느 날 제가
그녀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사실 나 아직 은주 생각하면 가끔 X 같아. 근데 너랑 있으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라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와, 그 말 듣는데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랑 더 가까워졌고, 결국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나 너랑 있으면 진짜 행복하다. 우리 사귀자. 근데 그녀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이 사람 뭐지? 완전 제가 놓칠 수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결국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그녀를 봤는데요. 와,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녀와 함께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 은주와 있었던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는 그 상처도 조금씩 흐릿해지고 있어요. 제 옆에 지금의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녀가 항상 저를 다독여주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괜찮아, 나만 보고 살아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인생이 진짜 X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도 결국엔 다시 웃을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언젠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은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사랑은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걸 깨는 사람은 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사람 만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과부들만 골라 보쌈하여 천국의 궁전을 만든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선비동석은 99칸 기와집의 외동아들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풍족한 재산으로 관리하는 집사만도 여러 명이었지요. 20살 무렵 부모님이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시자 그는 몇 해를 혼자 지내며 보통 사람과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집안에 여러 명의 집사와 수십 명의 하인이 재산을 관리해주는 덕에 동석 본인은 재물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전국에 있는 20살 이전에 과부가 된 젊은 여인을 보쌈해 오겠다는 특별한 사명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억지로 수절을 강요받는 젊은 과부들을 그냥 두어선 안 된다는 정의감에 불타 있었습니다. 운명 같은 이 사명을 위해 몸이 날쌔고 무공에 뛰어난 무사셋을 데려와 전국을 돌아다니게 했고 젊은 과부들이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알아오게 하였지요. 첫 번째 보쌈이 주인공은 한양에 사는 이조판서 둘째 며느리로 이조판서의 둘째 아들이 혼인을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병을 얻어 세상을 떴다지요. 그러니 19살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보영은 젊은 나이에 수절해야만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져 힘든 상황에도 명문가의 대감댁인 만큼 온갖 시선과 예절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었지요. 집안 어른들은 겉으로는 참 안쓰럽구나 하며 혀를 끌끌 차면서도 정작 과부에게 요구되는 덕목과 예절을 몰아붙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조판서 집안에서는 연려문을 세워 가문이 명예를 드높이고 싶다는 속내가 컸기에
아예 보영에게 대놓고 열려문으로 집안의 가문을 더욱 빛내길 바란다. 하고 노골적으로 강요했답니다. 더 속상한 건 보영이 눈치챌 수밖에 없는 뒷말들이 집안 안팎에서 슬금슬금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지요. 여자가 너무 곱게 생기면 팔자가 사납다고 하더니 곱게 생긴 얼굴이 화근이지 남자 잡아먹는 팔자가 있다고 하더라고. 혼인한 지 1년 만에 서방이 죽었으니 그 팔자가 오죽하겠어. 그러게, 우리 작은 서방님이 얼마나 건강하셨는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그렇게 원통하게 가실 줄이야. 사람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 기운이 꺾인다더니 딱 그 짝이지 뭐야. 말 많은 문중 어른이나 종들 사이에서 자잘한 입방아가 터져나왔고 보영은 생각지도 못했던 비난에 깊은 상처를 입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 자신도 정말로 내가 그런 운명을 가져온 걸까? 라고 가슴을 칠 만큼 괴로워졌습니다. 어느 날 문중 여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과부로서 절개를 지키는 일은 내게 주어진 소임이란다. 숙모들은 손을 꼭 잡고 위하는 척하면서 이 집안을 위해 열려문을 받는 것이 내 운명이지 않겠느냐. 은근히 강요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집안 어른들의 눈앞에서 고개를 떨군 채 예. 라는 짧은 대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엔 서러움과 답답함이 한가득이었답니다. 밤이면 등불 아래 홀로 앉아 내게 허락된 삶이 오직 이것뿐이란 말인가? 하고 가슴을 쳤지요. 그러다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든 보영은 어느 순간 무언가 자신을 툭 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낯선 방 안의 공기였지요. 처음엔 내가 꿈을 꾸는 걸까?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았는데 생생하게 아팠지요. 그제야 보영은 이곳이 자기 방이 아님을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내가 보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보영은 본능적으로 품속에서 조그만 은장도를 꺼내들었습니다. 부인 놀라지 마시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제 말 좀 들어보시지요. 그러자 보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현 이조 판서의 둘째 며느리여.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오. 그러자 사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였지요. 저는 김동석이라 합니다. 부인의 외로운 처지를 알고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지요. 아니, 알고도 이런 무례한 짓을 했단 말이오? 보영이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호통을 치자 동석은 더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레 차근차근 설명을 이어갔답니다. 이조 판서 댁 며느님이시라는 것을 모를 리 있겠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도 알지요. 하지만 부인께서 어떠한 처지에 놓이셨는지, 얼마나 무거운 굴레를 짊어지셨는지 다 알기에 모셔온 것이오. 수절을 강요당하고 열려문을 운운하는 그 집안의 압박 속에서 부인이 받을 고통을 알기에 말이죠. 하지만 부인께서는 아직 너무 젊고 아름다우십니다. 삶을 선택할 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석의 말에 보영은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납치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뜻밖에도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주는 것처럼 보이는 동석의 태도에 마음 한편이 묘하게 흔들렸지요. 물론 손에 쥔 은장도에 힘을 계속 주었지만 내게 선택지가 있다고?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자신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답니다. 절개도 좋고 열려문도 멋지지요. 근데 말입니다. 그거 하나 지키자고 평생 마음을 감춰야 한다면 그건 좀 억울하지 않겠소. 전 그저 부인이 사람답게 웃으며 살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이요. 부인 인생을 가문에 희생하며 살지 않기를 바랄 뿐이요. 부인의 삶인데 남들 입에 맡겨둘 순 없잖소. 낯선 사내의 한마디에 오래도록 막혀있던 가슴속 응어리가 순식간에 풀려버리자 보영은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꼭 참아내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게 혼란스럽고 가문에 폐를 끼친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눈앞의 동석은 왠지 듬직하고
훤칠함까지 겸비하고 있으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걸 어쩔 수가 없었지요. 결국 동석은 잔뜩 떨고 있는 보영을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보영도 순간적으로 마음을 놓아버렸지요. 어찌 이런 일이. 얼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버리고 동석의 넓은 가슴팍에 안기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보영이 쥐고 있던 은장도가 손에서 살며시 빠져나와 방바닥에 떨어지고 어찌된 일인지 보영도 동석과 함께 방바닥을 뒹굴게 되었죠. 그렇게 잊고 살았던 운우지정을 나누게 된 보영은 순간 자신도 알 수 없는 전율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동석의 체온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심장은 자꾸만 빨라졌고 그의 숨결이 귓가를 스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차오르는 듯 했지요.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차디차게 얼었던 마음이 어느새 봄바람처럼 포근히 풀려 그에게 기대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청산과부였던 보영은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행복을 맞이하게 되었지요. 동석의 무사들이 어느 마을을 돌아보고 있던 무렵이었죠. 그때 늙은 여인의 악다구니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는데 동네 사람들은 또 시작이구먼 하면서 혀를 끌끌 차며 지나가곤 했지요. 이 소동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과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순덕 시어머니였어요. 순덕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뒤 홀시어머니와 살고 있었지요. 남편 없이 사는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의 매운 시집살이에 밤이면 텅 빈 이부자리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온갖 꽃들이 만개해도 순덕에게는 그저 허무하고 서러운 계절일 뿐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순덕이 집 뒤 보리밭에 잠깐 나가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평소 그녀를 유독 눈여겨보던 옆집 돌쇠가 슬그머니 보리밭으로 들어와 어느새 순덕의 등 뒤에 바싹 다가선 것이었습니다. 인적도 없는 으슥한 보리밭에서 돌쇠는 평소 품었던 연정을 주체 못해 그만 기쁨에 들떠 순덕의 손목을 덥석 잡아버렸지요. 순덕이 내 마음 좀 받아줘. 언제까지 애만 태울 참이여. 뭔 짓이야. 난 과부야.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이 손 놓으라고. 당황한 순덕이 뿌리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의 힘을 이기긴 어려웠답니다. 그리하여 손목을 돌쇠에게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때마침 살금살금 뒤를 밟던 시어머니가 바로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짓들이냐? 내가 그동안 남정네를 보리밭으로 끌어들였단 말이냐? 깜짝 놀란 순덕과 돌쇠는 보리밭에서 허둥지둥 달아났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손목 한 번 잡힌 광경만으로도 눈을 부릅뜨고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지요. 오메, 내 이럴 줄 알았어. 저것들이 보리밭에서 그냥 손만 잡았겠냐? 분명히 그 짓거리를 알고 세상에 남사스럽다.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는가? 시어머니는 이미 머릿속에서 온갖 상상을 펼친 끝에 순덕이 돌쇠와 눈이 맞아 그 넓디 넓은 보리밭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다고 확신해버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말이야. 그것도 대낮에 사람 눈을 피해서 보리밭에서 그런 짓을 했다니 이걸 어쩌면 좋냐? 동네방네 망신은 다 시키고 내가 무슨 낯으로 동네 마실을 다니냐? 마을 아낙네들 사이에서도 이야기는 순식간에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순덕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이미 보리밭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수절해야 할 과부가 사내를 끌어들이다니 어찌 그렇게 뻔뻔하니? 시어머니의 욕설은 날이 갈수록 독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도 젊은 시절 과부로 지내며 외로움을 알았을 텐데 유독 순덕에게만 가혹하게 굴었지요.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것도 서러운데 시어머니의 구박에 시달리는 서러움은 순덕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덕은 시어머니가 마실이라도 나간 날이면 서러움에 울고 또 울었지요. 그런데 한 번은 놀러온 순돌 할머니가 우는 순덕을 보고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서럽게 우느냐? 시어미가 또 무슨 독한 말을 했단 말이냐? 따뜻하게 달래주는 순돌 할머니 앞에서 순덕은 이제껏 꾹꾹 눌러 담았던 억울함을 몽땅 쏟아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순돌 할머니는 울분을 토하듯 말씀하셨지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더니 딱 그 꼴이구먼.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너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겠구나. 내 시어미도 과부로 지내던 젊은 시절에 온 동네가 떠들썩할 만큼 서방질을 했단 말이다. 글방 훈장을 좋아해서 밤에 몰래방에 들어갔다가 들키기도 하고 동네 머슴하고 물레방앗간에 갔다가 음란죄로 북을 메고 조리돌림까지 받았잖니? 그런 사람이 손목 한번 잡힌 너를 환양년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지. 순돌 할머니의 말에 순덕은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올라왔답니다. 자기 과거는 태연히 숨기면서 며느리는 망신 주고 욕보이는 게 참으로 어이가 없었지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동석의 무사들은 순덕을 데려가기로 계획하였답니다. 더는 그 무서운 시어머니와 한 집에 살게 두는 건 아니다 싶었지요. 그리하여 순덕은 보쌈으로 동석이 집에 오게 되었고 기절해서 깨어난 순덕은 너무 놀랐는지 한동안 정신이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낯선 남정네와 낯선 공간, 그리고 사방의 호화로운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조차 안 되었답니다. 동석은 그런 순덕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차근차근 말을 건네기 시작했답니다. 많이 놀라셨지요. 부인을 제가 보쌈을 해왔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부인을 이렇게 모시고 온 이유는 시어머니 구박에 시달리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소. 나는 그저 부인을 편안히 지내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이오. 그 부드러운 말투에 순덕은 겨우 정신을 추슬러 입을 뗐답니다.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순덕은 두려움 반, 혼란스러움 반이었지요. 하지만 동석의 얼굴을 보자 사기꾼 같거나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지요. 그리하여 순덕은 오묘한 안도감을 느꼈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곳에서 선비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까? 내 부인은 이제 이곳에서 자유롭게 누구에게도 구박받지 않고 여러 부인과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부인이라니요? 네. 이곳에는 보쌈으로 온 많은 여인이 자유롭게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순덕은 이 상황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부인,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서는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시어머니 구박도 없소. 생각해 보시오. 혼자 속 끓이고 우울해하느니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게 훨씬 낫지 않겠소. 그리고 이젠 더 이상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오. 내가 있으니. 하하하. 동석의 자신감에 순덕은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는 하였지만 뒷일을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했지요. 좋아요. 그럼 나도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날 이렇게 데려왔으니 당신도 책임질 생각은 있겠지요?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단 말이지요? 순덕이 무심한 듯 툭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뭔가 든든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의 행복 내가 책임지겠소. 보시오. 이 튼튼한 팔다리를. 힘도 아주 세다오. 부인의 밤도 만족하게 채워줄 것이오. 동석의 자신만만한 말에 순덕의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사실 남편이 죽고 난 뒤로 의지할 사람이 없었으니 내가 지켜주겠다는 소리는 순덕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지요. 외롭고 허전했던 밤까지 책임을 져준다는데 순덕의 심장은 터질 듯 날뛰었죠. 시어머니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며 살았는데 이런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찾아오다니 꿈만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냥 넘어갈 리가 없을 텐데 뒷감당을 어찌하려고요?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부인의 시어머니나 동네 사람들과도 천리말리 떨어진 곳이오. 그러니 부디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라오. 순덕은 동석이 단순히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려 이런 일을 벌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어머니가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러다가 문득 동석의 따뜻한 손길에 본능처럼 마음이 열려버렸답니다. 부인, 오늘 밤 저와 함께 지내고 나면 이곳에서의 꿈 같은 삶이 펼쳐질 거란 생각이 들 것이오. 그러면서 동석은 순덕을 살포시 안아주었고 동석과 들큼한 사랑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나 싶어 순덕은 가슴속 깊이 짜릿함과 온 세상을 얻은 듯한 벅찬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서로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99칸의 집에 예쁜 과부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정원에는 봄꽃이 흐드러지듯 아름다운 여인들의 치맛자락이 나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 어느 마을에 보쌈한 과부들이 지내는 집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어느새 암암리에 퍼져나갔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낯선 여인이 동석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곱상한 이목구비가 단박에 눈에 띄었고 허름한 보자기를 품에 안은 채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더니 안으로 안내되어 들어왔지요.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이 수절 과부들이 지내고 있다는 집이 맞나요? 바로 그때 마루 끝에서 걸어 나오던 동석이 조용히 여인을 살폈지요. 부인께서는 무슨 일로 이 집에 오셨습니까? 여인은 깊이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수절하며 살다가 견디기 힘들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서는 과부로 사는 여인들이 새 삶을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석이 가만히 그녀를 보니 겉보기엔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지만 내면은 이미 외로움과 쓸쓸한 마음의 눈빛은 감출 수 없었지요. 동석은 껄껄 웃으며 반갑게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수절과부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잘 오셨소. 덕분에 우리 무사들의 수고를 덜어주셨군요. 아무튼 환영하오, 부인. 그 따뜻한 환대에 여인은 참았던 한숨을 푹 내쉬며 작게 인사를 건넸답니다. 이렇게 반겨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긴장이 풀리는 순간 여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들렸지요. 새벽같이 시댁을 빠져나오느라 허겁지겁 달려왔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던 것이었죠. 여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살짝 웃었답니다. 동특이가 무섭게 도망 나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더니 민망하네요. 동석은 하인을 불러 여인을 실방으로 안내하고 곧바로 따뜻한 밥상을 차려 오도록 일렀습니다. 푸짐한 밥을 배불리 먹은 뒤에서야 여인은 자기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과부라는 굴레에 스스로 갇혀 모든 걸 포기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을 늘 품고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참에 이런 곳이 있다 하여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라며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동석은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마음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여긴 자유를 찾자고 모인 자리라지만 세상 사람들 눈엔 우리가 절개를 내팽개치고 정숙함을 벗어던진 여인네들로 보일 겁니다. 부인, 혹시 돌맞을 각오 되셨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답니다. 돌맞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요. 억지로 정조를 보장하며 사는 게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이미 집안에 있던 다른 부인들도 어느새 슬쩍 다가와 여인을 둘러보았답니다. 사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다들 속사정이 남달랐고 그만큼 서로 공감해주고 기대며 지내는 분위기가 짙었지요.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복단이라고 합니다. 복단 부인 잘 오셨어요. 이곳은 수절도 연려문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단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껏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이때 동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법도니 수절이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 믿어주고 책임질 건 책임지면 되지요. 부인은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이지요. 하하. 그리하여 복단은 다른 여인들과 달리 스스로 찾아와 이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단이 찾아온 기쁨에 집안 여인들은 작지만 즐거운 환영 잔치를 마련하였답니다. 그리고 동석은 복단과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날 밤엔 은은한 종소리가 울리면서 모두가 조용히 자리를 물러났지요. 복단은 얇은 비단옷 위에 비녀를 고쳐 꽂으며 첫밤의 긴장감에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동석이 방에 들어섰을 때 복단은 속살이 뽀얗게 비치는 얇은 속젖고리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모습에 동석은 짐짓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부인, 아무리 사내 품이 그립다 해도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오? 나도 정신줄을 놓을 것 같소이다. 복단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가느다란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오래 묵힌 갈증이랄까요. 그 품을 떠올리기만 해도 속이 다 간질거려요. 복단의 솔직한 반응에 동석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애써 숨을 고르며 옷고름을 풀어 헤쳤습니다. 포근한 이부자리 위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살결이 맞닿자 과부로서의 지난 세월이 잊혀질 만큼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아, 이런 따뜻함도 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았다지요. 세상이 강요했던 껍데기를 벗고 오롯이 자기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렇게 이어진 동석과의 초야에서 복단이 수절하며 살아온 고단한 세월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다른 여인들 역시 이런 자유와 따뜻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동석이 꿈꿔온 억압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지는 집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렇게 이 집의 봄날은 또 한 번 살포시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경상도 어느 마을에 연려문을 세울 정도로 정조를 지키며 살고 있는 단아한 과부가 있었지요. 그 이름은 바로 이화였어요. 남편을 일찍 떠나보냈음에도 자그마한 체구에 언제나 고운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다듬고 단정한 미소를 머금고 살아가는 모습이 참 곱고 아름다웠지요. 이화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과 예절 교육을 차근차근 익혔기에 정조란 단지 미덕이 아니라 목숨 같은 존재로 여기며 지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저분은 반드시 연려문을 세워주어야 해. 라며 칭송하곤 하였지요. 하지만 세상 이치가 늘 그렇듯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속사정도 있었지요. 아직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이화는 처녀나 다름없는 과부였지만 온갖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버렸고 그 탓에 본의 아니게 꽁꽁 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혹시 옷자락이 나부껴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까 싶어 조바심 낼 만큼 말이지요. 이화 이야기를 들은 동석은 솔직히 좀 의아했지요. 보쌈이라는 게 대개는 외롭고 딱한 처지의 과부를 데려오는 일인데 이화는 수절을 천성처럼 받아들이며 잘 살고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화가 겉으론 열려라 칭송받고 있다고 해도 실상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뜻밖의 말이 동석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칭송은 많이 받지만 저렇게 삶 전체를 저당 잡힌 채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밤마다 등불만 켜놓은 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잠든다더군요. 제발 이화를 보쌈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 사람이 바로 이화의 친오라버니였답니다. 이화는 아직 한창 젊은데도 마치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듯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한 번쯤은 진짜 자유가 어떤 건지 느껴보게 해줄 순 없겠는지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부탁이었지요. 동석은 망설였지만 그래. 한번 저 착하고 강직한 과부를 참된 자유의 길로 이끌어보자. 열려 대접받는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니니까. 하고